어느 시골길을 비가 오고 바람 부는 날 엄마가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같이 동행하는 거라고는 뒤에 이렇게 포대기에 쌓여 있는 아기밖에 없었어요. 그 깜깜하고 춥고 외로운 길에요. 그 아기가 같이 있는데 왜 그렇게 든든했는지 모른다.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아기도 아닌데도 내가 혼자 있지 않다. 이 아기가 내 곁에 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 힘든 시간을 이렇게 걸어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틴 부버에게 있어서 인간은요, 사람과 함께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입니다. 간단하게 소개하면 그런 거죠. 예. 키에르케고르는 신 앞에서의 단독자. 이게 철학자들마다 약간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 앞에 단독자로 산다. 이 키에르케고르의 개념이라면 이제 이 마틴 부버에게 있어서는요, 사람과 함께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인간은 홀로 있지 않다. 예. 그대 혼자 있지 않다는 게 그의 철학의 중대한 그것이 됩니다. 음, 제가 오늘 이거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어요. 마틴 부버의 제일 중요한 책은 이 나와 너거든요. 예, 독일어로는 나와 너 이렇게 이히 운트 두로 돼 있는데 이 철학책 한 권으로 사실은 그의 사상이 굉장히 집약된 책이고 그 외에도 책은 많습니다. 뭐 최근에 나온 책 중에는 예전에 이화여대에서 나왔는데 이 책이 절판돼가지고 최근에 복 있는 사람에서 나왔네요. 이게 신의 일식이라는 책도 있고 열 계단 뭐 하여튼 우리 부부의 책들은 이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시애틀에 있을 때 서점 가서 샀는데요. The Way of 인간의 길이라는 또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 계단, 열 계단 이렇게도 있고요. 저는 이 부부의 글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철학자가 동화책을 적었다는 거예요. 진짜 왕자와 가짜 절판돼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건 요새. 근데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가장 쉬운 언어로 나름 표현해 보려고. 그래서 철학과 동화가 먼 게 아니라 이렇게 쉬운 언어로 이야기를 통해서 철학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진짜 왕자와 가짜 왕자. 그래서 제가 모티브가 이번에 지혜학교 하면서 생덱지베리 어린 왕자는요. 아인 책방에 올 때마다 저기 있어요. 진짜 올 때마다 저 책은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생덱지베리 어린 왕자 같이 읽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이렇게 일반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철학으로 읽자. 근데 철학으로 동화를 적고 읽는 사람 중에 마틴 부부가 있구나. 그래서 부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우리 책방지기님하고 유현대 쌤이랑 한 달을 챗 GPT한테 질문을 던지고 요즘 생성형 AI 잘 나오지 않습니까? 질문 던지고 답변 받고 책 읽고 이렇게 하는 걸 연습을 다 플렉티스를 다 했어요. 그때 해봤고 이제 이걸 실제적으로 좀 또 우리가 문학을 공부하고 인문 고전을 공부할 때 좀 접목을 해보자 그런 마음에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자, 이게 한번 보시면 오후 4시에 네가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나는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돼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게 되겠지. 이 구절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막 여우하고 나오죠. 난 외로워 심심해. 어린 왕자가 갑자기 지구의 7번째 별이에요. 왕의 별, 뭐 허영쟁이, 뻥쟁이의 별, 또 뭐 지리학자의 별, 가로등지의 별, 이거 6군데를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떨어진 곳이 지구였는데요. 사막 한 군데 떨어진 거예요. 왜 이리 사람이 없지? 아무도 없지?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 뱀 한 마리가 막 나타나고 막 이런 시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여우가 또 나타나거든요. 나는 너무 외로워. 나와 이렇게 같이 놀아주지 않겠는? 나는 니하고 놀 수 없어. 왜? 난 너에게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왜 그런 이야기를 여우가 합니다. 그러면서 길들여진다는 게 뭐야? 관계를 맺는다는 거지. 여우가 그러면 내하고 좀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어. 나 조금씩 가까이 갈게.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만일 네가 약속을 정해서 4시부터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이게 이제 관계의 맺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부부의 철학과 상당히 연관이 많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PPT 있는 부분을 좀 보시면서 아무래도 이 글자보다는 그림을 보는 게 좀 낫겠죠. 자, 이게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 마틴 부버 나와 너 이히운드드. 자, 여러분 현대인들이 지금 거의 사이보그 인간처럼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기 지식이 없어요. 컴퓨터한테 다 연동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다 보면서. 근데 내가 아이들한테 오늘도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영어 단어 하나 외우고 수학 문제 하나 푸는 거 이거 정도는 챗GPT가 다 한다 이거는. 얘는 빅데이터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기 때문에 물어보면 다 나오는 수치인데 거기에 인생에 너희들의 놀아가는 시간까지 포기해가면서 놀 특권 있잖아요 아이들은. 내가 물어봤어요. 아침에 공부로 시작해서 공부로 끝나는 친구 있나? 공부하러 학교 가야지 하고 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학교 왔어요. 숙제가 쫙 펼쳐져 있어요. 시험을 쳐요. 숙제를 하고 학교 앞에 빨간 차가 와요. 예, 수학 학원 가야 되는 차예요. 가서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수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끝나고 집에 오니까 영어 가이쌤이 단어 50개를 풀어놓고 맞출 수 있는지를 물어봐요. 문장의 오형식을 공부하고요. 동명사와 막 공부합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엄마가 인강을 틀어놨어. 비싼 인강이에요. 한국사 능력시험 중급, 2급 이런 거. 예, 초등학생들이 그런 거 치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혹시 공부로 시작해서 공부로 끝난 친구 있냐니까 애들이 의외로 손을 많이 들어요. 너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야. 잘 놀아야 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잘 놀아야 창의력도 생기고 상상력도 생기고 너희들이 말하고 경주하면 이길 수 있겠어? 말에 올라타는 법을 배워야지. 말을 컨트롤할 수 있는 너희들 인간적인 인간미를 가져야 돼. 근데 애들이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도 공부해라. 학원생도 공부해라. 네 공부 안 하면 인생 끝난다. 맨날 공부 듣고 있는데 물론 뭐 우리가 책을 읽는 리터러시 문해력도 필요하고요. 필요한데 입시 공부에 애들이 거의 쩔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되면 세상이 엄청 달라져 있을 거다. 지금도 사실은요. 사람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런 컴퓨터가 생성형 AI가 다 해내요. 근데 아까 있잖아요. 정말 내가 힘들어 까발을 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이거든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진심 어린 말로 너 정말 수고했어. 잘 살아왔고 지금도 잘 살고 잘 될 거야. 온 우주가 널 응원해하고라고 딱 따뜻한 손맞음을 해주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기계는 그런 거 못해요. 예, 기계는 띡띡띡띡 이런 약을 드시면 됩니다. 두통에는 이런 약이 있고요. 이런 거는 통계적으로 잘해요. 근데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죠. 근데 우리 시대는 기술 문명이 어떤 시대보다 발전하고 있어요. 이건 피부로 확 느끼지 않습니까? 어머니 어떠십니까? 1947년부터 이렇게 오시는 동안에 이 시대가 연필 쓰던 시대였어요. QR코드 찍어서 타이핑해야 되는 시대까지 왔잖아요. 그거 다 겪으셨잖아요. 자판기도 두드려보고 그죠? 이걸 한 몸으로 다 체득하면서 지금까지 애들이 와 있거든요. 근데 이 기술 문명 시대가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는 인간 소외입니다. 인간 소외. 인간이 필요 없어지는 거. 쉽게 말해서 로봇이 생성형 AI가 인간의 역할을 다 합니다. 여러분 그 파워포인트도 만들으라면 만들어요. 그 만들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제가 만든다고 고생 만들지. 영상도 만들어요. 영상도. AI가요. 영상도 만들어요. 사람들 영상 기술 배우고 하려면 힘들거든요. 프로그램 써야 되고 막 이렇게 컨트롤 X 잘라내가 컨트롤 V 붙이고 뭐 거기다가 줄였다 늘렸다 이게 자막 넣고 굉장히 힘들고 근데 다 해줘요. 그럼 사람이 뭐가 필요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시대에 갈수록 인간의 가치와 존엄이 쓸모로 따진다면 기계 하나 갖다 놓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 식당에 요새 기계 봤습니까? 한 2천만 원 한다고 합니다. 기계 하나가 1년만 하면 뽕을 뽑아요. 1년 하고 나면 인건비 다 남겨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작아도 그죠? 연봉 2천 이상은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1년만 돌리면
그 다음부터 다 흑자야. 근데 사람 쓰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근데 이런 고인력적인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변호사, 판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미국 같은 데는 이렇게 이미 판사가 AI가 가져온 빅데이터를 가지고 판결을 내린다고요. 왜냐하면 다 찾아내. 그 수십 년 전에 있던 데이터부터 다 찾아내고 의사들도요. 사람 의사는 하다가 이제 팔이 손이 떨려요. 이렇게 수술하다가. 근데 로봇은 계속 같이 학습하거든요. 얘는 가만히 있어 그냥 띡띡 전원만 꽂아주면 띡띡. 사람 의사는 죽어도 노하우를 다 축적해요. 그래서 의사 뭐 전문직들이 하는 엄청난 일들이 기술에 의해서 다 극복되는 인간 소외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진단하고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한 사람이 마틴 부버였습니다. 그래서 나와 너라는 책이 한 것은요, 인간 상실의 모습은 인간과 인간의 사이가 다 깨어져 버렸다. 그래서 나와 너가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져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관계를 할 때 두 가지로 형태로 관계를 합니다. 이거는 나의 태도예요. 나는 이 사람을 하나의 숫자로 생각합니다. 이 마틴 부버의 이 이야기는 결국 여기에서 어린 왕자가 맨 처음에 힘들어하는 장면에도 나와요. 어른들이 뭐든지 숫자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숫자. 자, 이런 간단하게 하나 보겠습니다. 어차피 어린 왕자와 같이 가야 되니까. 자, 생덱쥐베리가 6살 때 이렇게 책을 하나 읽었어요. 책을 하나 읽어보니까 보아 구렁이는, 그러니까 보아뱀이죠,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키고 6개월 동안 잠만 자면서 먹이를 소화시키는 걸 들었어요. 자, 그래서 진짜 이런 생태의 세계가 있어 하면서 이거 뭡니까 이거? 모자를 그렸죠. 모자. 맞습니다. 모자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어른들한테 다 보여줘요. 이거 뭐예요? 쓸데없는 모자나 그리지 말고 수학이나 공부해. 숫자 공부나 해. 뭐 이래야 되는 거. 하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그림 1호고, 예, 생백지벨이 6살 때 그림 1호고 2호가 뭔지 하면 뭡니까? 보입니까 이제? 보아뱀이 코끼리 삼키고 있는 거죠. 똑같이 그린 거예요. 어른들이 진짜 쓸데없는 거 하고 있네. 수학이나 역사나 문법이나 지리를 공부해. 이런 쓸데없는 그림이나 그리지 말고. 그래가지고 생백지벨이가 상처받았어요. 자기는 수학과 역사 가지고 조종사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나중에 인간이 숫자로 추락하는 순간 인간의 존엄성은 말살된 거죠.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살았는데 사람이 죽는 것은 온 동네가 떠나갈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사람이 죽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든 일을 멈춥니다. 상여를 끌고요. 이리 가면 언제요? 그 하루 종일 며칠 동안 보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죽었구나. 사람이 죽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일이구나. 온 마을 공동체가 모든 일을 다 제껴놓고 밭일, 논일 다 제껴놓고 그 사람을 애도하면서 죽음을 애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숫자가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가정이고 그 모든 스토리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부산에서 모 고등학교에서 여학생 3명이 집단 자살을 했습니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공부 잘해야 되는데, 근데 이슈도 되지 않아요. 뭐 그런 거 그냥 뭐 숫자에 불과한 거지 뭐 생각도 안 해. 왜냐하면 요즘은 자살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하루에 38명씩 우리나라 세계 근 20년간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 그죠? 예. 근데 자살이 뉴스에 나지 않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래요. 사람을 이렇게 별로 귀하게 취급 안 하는, 그냥 주민등록상에서 한 명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봤던 한 사람의 그 장례식과 도시에서 보는 한 사람의 죽음이 너무 다른 거죠. 부부가 바라본다면 마치 그와 같습니다. 독백의 관계로 나 중심으로만 가고 있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고요. 서로 쌍방으로 대화하면서 관계를 이루는 대화의 관계가 있다. 근데 우리의 물질의 세계가 발전하면서 주로
너의 세계가 강화되는 게 아니라 무엇의 세계가 많아집니까? 그것의 세계. 예. 그것은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거예요. 너 아니라도 된다 이거죠. 이거 참 무서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근원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있죠. 근원어. 자, 우리 유 선생님께서 근원어 제일 앞에 있는 구절만 한번 읽어주세요. 근원어는 존재를 기울여 말해진다. 근원어 나와 너는 원 존재를 기울여서만 말할 수 있지만 근원어 나와 그것은 원 존재를 기울여 말할 수 없다. 그렇죠. 내가 너라고 부르는 순간 나도 나가 됩니다. 내가 이것을 그것이라고 하는 순간 나도 그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좀 기억 안 납니까? 그 운동장에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막 애들도 빠글빠글해고 5전반 5반 한 반에도 60명 12반 15반 막 이래갖고 있는데 엄마가 찾아오는데 희한하게 나를 딱 알아봐요. 그 수많은 애들 중에 딱 알아봐요. 왜냐하면 너거든요. 그죠? 그 수많은 군중 속에 있어도 엄마에게 이 아이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이고 아들인 거죠. 근데 이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걸 통계와 수치화하기 시작하면서요. 그냥 이것은 대체될 수 있는 누구. 예.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아니라도 누구든지 일할 사람 많다 이거예요. 그냥 나는 소모품이에요. 그냥 내 역할을 하다가 능률이 오르지 않고 효율성이 없으면 가차없이 내보내는 거예요. 이 돈으로 다른 사람 고용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직장에서 직급이 높거나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이 사람 한 사람 자르면 신입 직원 몇 명을 쓸 수 있거든요. 이게 대체되는 그런 관계. 그 회사에서 일하는 부장 대신 이 남자는 정말 직장에서 맨날 스트레스 받습니다. 올해 내 정리해고 대상이 아닌가 고민하고 맨날 실적 올리라고 해요. 옆에 있는 다른 부장은 더 잘하는 것 같고 나는 뭐 열심히 했는데도 실적이 안 나. 막 이래갖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여기서 이제 부양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해야 되나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3살짜리 5살짜리 여자의 꼬마이가 아빠 하고 달려와 탁 안겨요. 이 아빠라는 단어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로 이 아빠를 대체할 수 없어. 그게 나와 너예요. 나와 그것은 언제든지 바꿔낄 수 있는 나사와 같은 그런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세상도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결정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나와 너는요. 이렇게 마치 두 사람 사이의 공기와 같아요. 우리가 나무와 내가 만나잖아요.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먹어주고 산소를 내놓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 서로 도움이 되면서 서로 상호간의 주체가 됐어요. 만나진다는 거죠. 그것은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나 그것의 관계는 내 몸에서 피가 도는 것처럼 내 안에만 도는 거야. 내한테 도움이 되면 이 사람은 픽. 내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리젝트 이렇게 시키는 그런 살벌한 관계가 되는 거죠. 이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너라고 이렇게 이제 그 여우와 이렇게 그게 관계에 보면 어린 왕자가 여우를 친구로 삼기를 바라야 되죠. 뿐만 아니라 여우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 나도 너의 친구가 되고 싶다. 근데 이것은 많은 아픔이 있을 것이야. 왜냐하면 이 관계는 언젠가 끝이 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너무 상실감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너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수많은 여우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여기도 꽃이 하나 나오거든요. 맨 처음 어린 왕자 제일 처음 시작하면 무슨 꽃 나옵니까? 예, 이 왕자의 별에는요. 장미꽃 한 송이가 와서 삽니다. 이 장미꽃은요. 불평이 많아요. 가시 4개밖에 없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어무기는. 근데 어린 왕자한테 투덜투덜 하니까 귀찮아서 그냥 떠납니다. 별을. 그런데 이제 어느 아까 지구에 오니까 5천 송이가 있는 장미에 정원을 발견한 거예요. 세상에 장미는 하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투덜대던 그 장미를 생각하니까 우습기도 하고. 근데 옆에서 여우가 이야기해 주죠. 이 5천 송이 장미라도 너에게 크게 의미가 없다. 왜? 그 한 송이는 네가 시간을 들였다. 그 한 송이를 위해서 물을 주었고 덮개를 씌워주고 네가 시간을 들이고 그 꽃이 소중한 거야. 이렇게 깨닫게 해줘. 그래서 갑자기 어린 왕자 생각해 보니까 떠나왔던 별의 그 가시 4개로 온 세상과 마주 서 있는 불쌍한
장미꽃 한 송이가 생각이 나는 거지. 이런 개념이죠. 수많은 5천 송이 꽃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 나를 아껴주고 나를 생각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지. 이게 바로 그너는 나와 너의 그 관계에서 나오는 너가 되는 것입니다. 저 나와 그것으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자, 보이죠? 나와 그것. 예. 그래서 나와 그것으로 사는 사람은 독백을 하는 삶이에요. 예. 자기만 있고 다른 것들은 다 대체 가능해. 근데 나와 너로 사는 사람은요, 대화의 삶이에요. 그 김광석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느낀 그대로를 말하고 생각한 그대로를 움직이며 나 손 내밀어 함께 가자 하여도 내가 고집한 그 길로만 걸어갔지. 그러나 너를 알게 된 후 사랑하게 된 후부터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가 바뀌어요. 바뀌어.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아중심적인 나와 그것의 관계를 맺다가 너로 만나는 순간 그 아이의 목소리, 그 사람의 목소리에 내 삶이 조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쟤가 저런 걸 좋아한다면 내가 이거 좋아하지만 나도 조금 바꿔보자. 그 사람이 좋아하는 노래를 들어보자. 그 사람의 관점에서 서보자. 이게 나와 너의 관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인간 속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부부는 그래서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와 그것의 관계는요, 이 마이크하고 비슷해요. 그럼 제가 이 마이크를 없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노여워하겠습니까? 바꾸면 돼요. 딴 거. 마이크 딴 거 사주세요. 이거 배터리 다 됐나 봐요. 근데 친한 친구가 있다. 얘가 조금 내하고 속이 상했다. 뭐 속이 상했다고 그냥 단칼에 손절합니까? 10년이 지나서 20년이 지나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 마음이 공하고 서로 오해가 생겼지만 또 이렇게 화해하면서 또 만날 수도 있어요. 이게 나와 그것이 너의 관계죠. 수단으로. 근데 사람을 그렇게 수단으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내한테 돈이 된다. 그럴 때는 잘해줘요. 내한테 별로 도움 안 된다. 그러면 전화 와도 전화도 안 받습니다. 왜냐면 지금 자기 리스트에 쫙 있는데, 왜냐하면 나에게 돈 되는 사람들만 고른다는 거지. 그럼 나도 그렇게 된다는 거야. 내가 사람을 그렇게 대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대해요. 아, 사람은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요. 아, 이 사람 나를 진심으로 대하구나. 야, 정말 나를 향해서 진짜 마음이 있구나. 아, 그냥 뭐 대충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대하는 대로 세상도 그렇게 대해준다니까요. 조정과 이용의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된다. 그래서 부부에게 정신은 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서 이렇게 있는 공기와 같은 것이다.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예. 나와 너의 세계. 자, 이게 참 부부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은 칼날 위를 걷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너무 좁아요. 이 진리의 길, 이 나와 너의 길을 가는 데는. 근데 우리는 한쪽으로 탁 치우시기 쉽잖아요. 좌측이든 우측이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온몸의 그 좌와 우의 균형을 온몸에 유지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작두 타는 무당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칼날 위를 걷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고요. 잘못하면 배여서 죽습니다. 차라리 오른쪽으로 그냥 걷든지 왼쪽으로 가면 편한데 진리의 길은 너무 좁아. 그래서 그 끝과 끝을 자기 온몸으로 다 포용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길과 같다. 그리고 관계의 영역은 세 군데서 나오는데 첫 번째가 자연 세계, 두 번째가 사람의 세계,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영혼의 세계와 만나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자연과도 만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관점에서 그래요. 부부가 3살 때 엄마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또 떠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주로 주 양육자로 키우게 되죠. 근데 할아버지는 집에 소도 키우고 뭐 양도 키우고 합니다. 소를 보면서 아이고 이놈 밤에 잠 잘 잤나 춥지는 않았나 이 양 이 더러워지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한테 대하듯이 동물들을 대하는 걸 봤어요. 아 저렇구나. 여러분 그 원앙 소리 봤습니까? 원앙 소리. 예. 소가 눈물을 뚝뚝 흘려. 왜냐하면 사람이 그 소를 정말 이렇게 가축이 아니라 저 팔아먹고 소고기로 한 이게 아니라 정말 가족처럼 살아왔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 소가 눈물을 뚝뚝 흘려. 예, 뚝뚝 흘려. 여러분 그 펄벅, 예,
중국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그 대지를 적은 그 유명한 펄벅이요. 경주에 와서 정말 놀랬다고 합니다. 뭘 보고 놀랬느냐? 사람이요. 어깨에 지게를 지고 손은 유유하게 고리를 잡고 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그리 안 하거든요. 소에다가 집을 다 실어 넣고 나라. 아, 이렇게 하는데 와, 정말 소 한 마리가 무거울까봐 그 노동에 지치고 밭갈이 하나 힘들었을까봐 사람이 지게에 짐을 다 지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펄벅이. 우리가 이런 미적이에요. 여러분 원래 이 생명과 이런 것들과 대화하는 존재. 여러분 까치 밥이라고 남겨놓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에서는 남겨놓으면 안 돼요. 다 땄어. 고기 한 마리라도 다 잡고 남겨놓으면 안 돼. 근데 우리 사람은 어때요? 까치도 먹을 밥은 있어야지. 그죠? 자연과 교감하는 거예요. 또 나그네도 가다가 왔을 때 나무에 그 감이라도 하나 따먹어야지. 내가 다 쓸어가면 자본주의는 무조건 돈을 만들어야 되잖아. 막 내 배를 채워야 되잖아요. 나와 그것의 관계가 계속 강화된 게 자본주의 시스템이거든. 근데 저 하늘에 까치도 밥이 있어야 된다. 난간해야 된다. 난간. 굳이 그 끝에 있는 것까지 따지 말라는 거예요. 따지 말고 나눠라.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연과 교감하고 만나는 삶. 어떤 사람이 가로수를 보면서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왜 이렇게 맨날 비쩍 말라서 죽어가니? 가로수가 대답을 하더라면 네 밑을 한번 봐라. 보니까 콘크리트가 나무 밑을 꽉 조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빗방울 하나를 뿌리에 넣을 수 없고 공기 하나가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살겠느냐. 자연과 대화합니다. 자연의 소리를 듣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즘 나무들 이렇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로수 가보면 철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떼 가지고 비도 스며들고 공기도 통하고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뭔가 나무 하나를 보면서도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무와 대화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이 자연과 교감하고 계신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를 만나고 계신 거예요. 아, 저 나무 패서 이렇게 해가지고 숯을 만들어서 팔면 돈이 얼마나 되겠다. 이게 아니고 저 나무가 있어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네. 저 나무가 있어서 시원한 그늘을 주네. 너무 고맙다. 내 친구야. 이렇게 대화하고 계시죠? 아, 그렇게까지 아니고. 예, 여러분이 원하면요. 자연과도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없어. 자연은요. 뭐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내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조금 불안전한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게 명확해집니다. 대화를 하자면 여러분 보니까 네, 지금 이렇게 아플까봐 너무 힘들어 죽겠어 하니까 그래 나도 그랬던 적이 있지 말을 해주잖아요. 이게 나와 너의 관계가 대화로 분명히 드러나는 게 사람 관계거든요. 언어가 통하는 관계. 그래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사랑으로 이 사람을 대하면요. 그 사랑이 그 마음에 전달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도 사랑으로 답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정신적인 존재들인데요. 이 존재는 나보다 큰 존재들이에요. 어쩌면 예술 작품 같은 걸 볼 때, 예술 작품이 내한테 말을 걸어요. 올라가다 못 본 꽃 내려오다 보았네. 여러분 그 시 읽어본 적 있습니까? 고은 시인의. 왜 올라갈 때는 못 봤을까요? 정신없어요. 사는 게 빨라요. 할 일이 많아. 근데 내려온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뭐 살 거 다 살아봤고 올라갈 고지를 다 올라봤고 이제 저지 내려다 보니까 안 보이던 꽃이 거기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꽃이 우리는 이 꽃이 다음에 오면 못 볼지도 모르니까 사진을 하나 찍어놔야지. 근데 그 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네가 내 앞에 없을지도 몰라. 너는 왜 내보다 오래 산다고 생각하지? 네가 이 산에 와가지고 올 때 못 올지도 몰라.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줄 수도 있어. 여러분 시인들은 그런 걸 듣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혼과 이렇게 교감하는 거죠. 뭔가 생명들. 그래서 이 거대한 우주적 존재가요. 내 삶을 다 감싸 안는 그런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전율하는 경의의 순간이죠. 경의의 순간.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왕이 죽어가지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전에 옷자락이 쫙 펼쳐져가 자기한테까지 와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평범한 자리에 와 있는 줄 알았는데 눈을 떠 보니까 거대한 신의 임재 속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래서 이 왕이 죽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막 이렇게 선지자가 답을 한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 신적인 존재와의 만남이 세 가지로 있대. 그러니까 자연과의 만남, 인간과의 만남, 정신적 존재와의 만남.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 중에 그렇게 맨날 보고 그렇게 가까이 지냈는데 10년째 연락 안 하는 사람 있죠? 카톡 하나 안 와도 전혀 관심 없죠? 왜냐면 그때는 매일매일 만났어요. 근데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 근데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관계들 많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모든 것이 너라는 관계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라는 번데기로 있어요. 그러다가 너의 관계로 탁 만나집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될까요? 또 너라는 것이 그것의 번데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실이 있어요. 상실이. 나는 세상이 너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얘가 다른 놈하고 이렇게 이제 마음이 또 맞아가지고 가버렸네. 세상에 너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것은 환멸이고 우리에게 고통입니다. 근데요, 마틴 부부가 하는 말은 이것이 이 땅에 영원한 너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은 너가 됐다가 그것도 되고 그것도 됐다가 너도 되고 전혀 옷기만 서치도 인연이 되는데 옛날에는 이 사람은 뭐 전혀 상관이 없어. 근데 갑자기 내 삶이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내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수시로 일어난다. 부모는 자기가 어릴 때 3살 때 그렇게 이제 엄마가 다른 데 가시고 자기한테 나이 많은 여자친구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 그만 절대 집에 안 들어온다. 충격받았어. 근데 진짜 엄마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고민했던.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은 유태계 독일인이거든요. 근데 진짜 독일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또 그래갖고 자기 삶의 엄마의 관계는 무너지고 그걸 통해서 관계 소중함을 하는데 이제는 그 독일 아내를 만나가지고 자기 삶이 또 다르게 또 해석이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무너지는 나와 그것으로 번데기로 됐다가 이렇게 되는 것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지향점을 보여주는데 영원자 너,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영원자 너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분이 계시다. 그래서 신과의 완전한 관계에 있어서 그분이 나를 싸가시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세상의 모든 개별화된 너들은 또 이제 그것이라는 번데기로 바뀌고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없다. 영원한 게 없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영원한 진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변하고 유동한 세상에. 근데 부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게 영원자 너로서는 존재한다. 그것을 그림자로 그것을 지향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일단은 오게 되는데, 자, 이거 하면서 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부는 우리의 일상부터 조직적인 활동까지 딱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저 사람이 너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인지, 그것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인지. 근데 그것으로 대하는 세계가 더 확장이 되고 있어요. 약간 사이코패스적이고 약간 이런 사람들이 카리스마를 가지고요, 이게 CEO가 많이 돼요. 그리고 좀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가차없이 사람을 날려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 기용하고 계속해서 성장. 생산. 자본주의 시스템은 생산과 소비거든요. 생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성취도를 높여놔. 그러면서 발전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에 보면 좀 아픈 사람도 있고 지금 좀 다리가 다친 사람도 있고 같이 가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 초등학교 하면서 선생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목발을 짚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차를 태우고 와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고 하셨는데 자기가 이제 그 강사 갈증 어디 이제 신청할 때 보니까 경력도 좋고 뭐 다 좋은데 당신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우리 강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좀 효율적이고 혼자서 자가용을 움직일 수 있고 딱 섰을 때 해야지 이게 이래갖고 이게 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좀 자기 마음 상처받았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 또 냉정해요. 어떤 면에서. 아니 비장애인들도 많은데 굳이 장애인을 채용해야 되겠나? 여러분 근데 우리의 인간의 가치로 생각하면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천적 장애가 8, 90% 이상이라 그러거든요. 예.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 태어난 사람 잘 없습니다. 갑자기 뭐 이렇게 약물 이렇게 공장에서 일하다가 눈이 머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이게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휠체어에 앉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 후천적 그러니까 아직 장애인은 아니지만 앞으로 장애인이 될 사람들인데 장애 있는 사람을 차별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 선생님은 이렇게 목발을 짚고라도 학교 와서 강의하는 게 자기 삶의 용기가 돼 힘이 된대요. 내가 이거라도 안 하면 정말 사람이 미칠 것 같아.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 앞에 서가지고 강의하는 게 자기 너무 행복하대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참 우리 사회가 이런 장애인들도 이렇게 좀 비장애인들과 차별받지 않고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제 형식적으로는 차별 안 한다고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근데 들어가 보면 진짜 사람 딱 선별하고 이력서 보고 다 해가지고 마지막 면접 보고 할 때는요. 신체 장애를 보고 자르더라는 거죠. 자르더라는 거죠. 자,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나와 그것의 세계가 너무 강화되고 있으면서 나와 너의 자리가 계속 없어져요. 그래서 나와 너로 만날 수 있는 현장들을 계속 확장해 나가야 이게 이 시대의 이 삭막함을 극복할 수 있다.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용과 그 사람을 조정하는 일만 있는 곳에는요. 강한 자만 살아남겠죠. 똑똑하고 자기 것만 잘 챙기는 사람. 여러분 열심히 똑똑하고 공부 잘해서 똑똑한 사기꾼들 많이 나타난 거 보셨잖아요. 공부 너무 잘해요. 근데 자기밖에 없어. 다른 사람은 다 이용해 같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같이 좀 가자. 힘들지만 같이 좀 가자. 함께 가자. 예,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 인도에 그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히말라야를 자주 올라다녔거든요. 히말라야에 올라다니니까 히말라야에서 두 사람이 이제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밤에 빨리 건너가야 돼. 왜냐하면 너무 바람이 세고 춥기 때문에 죽습니다. 앞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푹 쓰러져 있는 거예요. 여보시오, 이거 아주 온기가 살아있어, 숨이 살아있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산을 넘기 힘든데 이 사람 데려갈까 말까. 아니 우리 둘이도 지금 오늘 산을 넘어갈지 모를지 우리도 이 사람처럼 될 수 있는데 걷지도 못하는 사람 어떻게 데리고 가겠느냐. 한 사람은 그냥 가버렸어 그냥. 썬다싱은 그 사람을 얻고요. 땀이 뻘뻘 나면 힘들어 죽겠어요. 막 얼마나 사람이 이렇게 힘 빠져 있으면 무겁습니까. 땀이 막 나니까 이 사람도 이제 열기가 나고 이 사람 깨어난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이제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시 이제 이야기하면 두 사람 가고 있는데 산을 거의 내려줘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 혼자 살겠다고 갔던 그 사람이 혼자 쓰러져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살겠다. 근데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사실. 같이 안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 속담에도 있듯이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지만 오래 가고 싶으면 멀리 가고 싶으면 어떻게 가라? 친구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조금 힘들지만 이 친구가 지금 힘들어요. 힘들지만 같이 가자.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거든 언제든지. 그런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나와 너가 만나지는 삶은요. 정말 우리에게 감동이 있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여기 너무나 많은 명언들이 막 어린 왕자에 쏟아지기 때문에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곳에 뭘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맞아요. 거의 나와 그것의 세상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는 순간요. 벌써 학원 가고요. 성적이 나오고 점수가 나오는 게 시스템화되어져 있어요. 남들을 이겨야 돼. 이겨 먹어야 돼. 자기가 1등이 되기 위해서는 밑에 아이들이 깔려야 돼. 방석처럼 깔려야 돼요. 그게 당연시된 세상이거든요. 사막과 같은 존재예요. 점수 하나로 모든 성패가 결정됩니다. 그죠? 수능 치고 나면 애들이 막 왜 수능을 치는데 자살을 해야 됩니까?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의 시스템이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우리나라의 가장 최대의 종교가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가 아니라 대학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학교. 대학만 나오면 좋은 대학교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인생이 다 필지. 부모들이 거기에 애들을 다 몰빵시킵니다. 애들하고 놀 시간 없어요. 니는 걔들하고 달라. 니 여기서 놀 거야? 너 강남에 가야지. 2호선 타야지.
2호선에 이화여대, 연세대, 서울대 다 있잖아요. 지하철도 2호선 타야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에는 할아버지의 재력이 필요합니다. 아빠의 재력도 안 돼요. 돈 엄청 가히 쏟아붓습니다. 아빠의 철저한 무관심이 필요합니다. 왜? 인격이 어떻고 인성이 어떻고 이런 쓸데없는 잡소리 치워라. 애 지금 성적이 올라야 되는데 애가 뭐 인성이 이렇게 안 된다. 아빠의 무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의 엉덩이가 필요합니다. 니 가만 앉아서 이거 가만히 있어. 엉덩이로 공부해. 그리고 엄마의 정보력. 이걸로 2호선을 태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학력주의 사회가요. 정말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많이 가가지고 아이들 많이 만나거든요. 여러분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말은 해놓고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그런 학력주의 사회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나와 그것의 관계로 모든 게 규정돼요. 점수가 얼마야? 연봉이 얼마? 여기도 보면 나와요. 친구 이야기할 때 그 아이의 목소리가 어떠니? 그 아이의 표정이 어때? 그 아이는 어떤 단어를 써? 이런 거 안 묻는다는 거야. 걔 반에서 몇 등 하는 애야? 걔 집은 몇 평이야? 아빠 무슨 차 끌고 다녀? 그걸로 어른들이 친구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놀지 마, 걔. 네가 놀 클래스가 아니야. 근데 어린 왕자 생덱지베리는요. 여기 보면 자기 마음의 동심, 어린 시절에 가졌던 이 마음을 어떤 세계의 별들 가서 다 실망합니다. 다 실망해요. 근데 그걸 회복시키는 것, 나와 너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어린 왕자의 여정이죠. 예. 지금 사실 이제 우리가 할 책이 뭐 번역서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림이 제일 예뻐. 이게 제가 읽어보니까 인디고에서 나온 그 김민지 그림인데 이게 프랑스 생백지베리 프랑스 사람 아닙니까? 예, 프랑스를 잘 우리 말에 번역을 잘했고 그림이 너무 예뻐서 이 책을 텍스트로 잡았습니다. 다른 책 같이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 왕자 여러분이 좀 보면서 여러분의 잃어버린 동심을 회복한다면요. 나와 너의 관계를 자꾸 확장시켜 갈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구나. 혹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또 했구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면서 그것의 관계에서 너의 관계로 조금씩 아니 뭐 필요 없어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라도 와서 쓰담쓰담 존재를 긍정하고 소유로 말하지 않고요. 존재로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리고 저는 이 책을 꼭 부탁드렸는데 한번 보셔요. 이 책은 정말 책을 읽고 싶게 만들어요. 어린 왕자가 탈출하는 장면이잖아요. 하도 그 가시 4개밖에 없는 장미가 투덜거려가지고 내 지금 못 키우겠다 이러고 도망하는 거야. 자, 아까 코끼리 밭도 어린 왕자를 이렇게 직접 그립니다. 생백지베리가 직접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양그림도 있고, 자 이제 굴뚝 청소합니다. 바산 청소하고, 자 이렇게 여기에는 또 이렇게 바오밥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바오밥 나무가. 바오밥 나무 봤습니까? 네, 나옵니다. 바오밥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별이 막 부서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가다 보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이제 장미가 투덜거리는 장면 있잖아요. 그래서 키워놨다. 햇살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왕이 전부 다 자기 밑에 신하 무조건 오면 너는 나의 신하. 자기는 왕이 권력의 힘을 갖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아닌데 혼자서 권력에 취해 있는 이 사람은 이상하다 싶어요. 이 사람은 허영쟁이 무조건 자기를 칭찬해요. 네, 전부 다 박수 쳐줘요. 이 사람 뭘 그리 좋아하는? 이 사람 맨날 하루 종일 숫자만 세고 있어. 숫자 아닌 거에 관심이 없어요. 뭐 돌아가죠. 자 그리고 이 아저씨는요 이렇게 뭡니까? 가로등지기 끄딱했다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해요. 아니 좀 시간은 잠을 좀 자고 싶어. 아저씨 그러면 이 별이 작으니까 뒤에 가서 이렇게 아니야 무조건 잠을 자고 싶은데 시킨 대로 무조건 군인을 갖다 주고 이 아저씨는 지리학자죠. 그래서 물어봐요. 여기에 샘이 몇 개 있고 나 그런 거 몰라. 나는 책만 이렇게 많이 적었어. 나 그 가본 적 그냥 탐험가를 하는 일이야. 나 몰라. 여기 보게 이제 결국은 어린 남자가
예, 이 사막에 올라가가지고 메아리는 이렇게 하니까 아무 대답을 똑같은 소리가 들려. 대화가 안 돼. 혼자 이 메아리만 누리는 독백 이런 걸 사막에서 독백을 합니다. 여우가 나타났죠. 네, 여우가 네가 4시부터 온다면 3시부터 난 행복해지겠지. 나 이게 아까 말했던 장미의 증언.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듣는다면서 이렇게 나중에는 뱀이 또 나타납니다. 이야 올라갔다네. 네, 재밌습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의 예언들이 이렇게 쭉쭉 되는데요. 어린 왕자를 이제 우리 마지막 산글시에서 영상 혹시 읽었던 분들 생각을 해보시고 안 읽었던 분들은 그 25분인데 내용을 생각해보면서 나와 너의 관계와 나의 그것의 관계를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이 교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